그는 방금 가셔부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6일 만에 가셔부름 1봉과 2봉 두 곳 모두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프 1에서 그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일 것 같아요. 2021년 2월 5일 밤 K2에 있던 모든 등반가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42세의 남자가 해발 2만 1000피트에 위치한 블랙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가파르고 수직인 얼음벽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안전줄을 풀고 카라코람의 난떨어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산소는 다 떨어졌고 텐트는 찢겨졌으며 그는 지난 30시간 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사실상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물학 박사 학위는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보낸 10년 경험도 여기선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금속 카라비너 한 줄만이 그와 6000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것 사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 번이나 해왔던 동작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순서를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K2의 모두가 이 남자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평범한 등산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며 동료 평가를 받는 연구 과학자였죠. 그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농업대학교에서 식물보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초기에는 온실 백색가루의 생물학적 방제에 대해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2010년 여름까지 한 번도 산에 올라본 적이 없었지만 그해 불가리아의 산맥을 따라 400마일에 달하는 하이킹 트레일을 걸었습니다. 그 트레일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 자신도 명확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났을 때 온실과 실험실 보고서로 이루어진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멈춰서 방향을 틀고 산을 오르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또 하나의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비건으로 살아온 그는 자신이 어떤 높은 곳에 오르더라도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걸 자신의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산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식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신체적 요구를 견디기 위해 고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등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리는지 아실 겁니다. 고산 등반의 영양 논리는 수십 년 동안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는 몸이 칼로리를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모하게 되고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지한 원정대, 모든 경험 많은 가이드, 그리고 모든 고산 생리학자들까지도 똑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등반가들은 냉동 건조고기, 버터, 동물성 지방 등 열을 내고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먹습니다. 식물만 빼고요. 아타나스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냥 등반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산은 2013년에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였고 그 다음은 러시아의 엘브루스였습니다. 그의 첫 히말라야 등정은 2014년에 북쪽에서 오른 에베레스트였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보조산소 없이 등반에 성공했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최초의 비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정상에 섰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에베레스트로 돌아가 이번에는 남쪽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나슬루산, 안나푸르나, 마칼루에 올랐고 마칼루는 베이스 캠프에서 하룻밤만 머무르며 94시간 만에 정상에 올라 자국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7년까지 아타나스는 세계 최초로 세븐 서밋 챌린지를 완주한 비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도해본 적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2019년에 아타나스는 수십 년 경력의 등반가들도 힘들어할 만한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의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한 해에 칸첸중가, 가쇼부름 1봉, 가쇼부름 2, 그리고 다올라 길이를 모두 등정했습니다. 그것은 365일 동안 26,000피트가 넘는 4개의 봉우리를 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등반가들은 1년에 26,000피트 봉우리 하나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스는 식물성 식단으로 4개의 봉우리로 올랐습니다. 2019년 말까지 이 불가리아 농업학자인 안토니스는 세계의 26,000피트 산봉우리 중 10곳을 성공적으로 등정했습니다. 그는 14개 봉우리 모두를 오른 최초의 비건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비건이 불리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진정으로 입증하기 위해 그는 다음 도전을 위한 궁극적인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등반가들에게 도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죽이려 드는 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인한 셰르파들조차 두려워하는 그 한 봉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K2가 필요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의 지붕이라면 K2는 그저 야만적인 산이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카라코람 산맥의 외진 중심부에 자리한 K2는 해발 28,251피트에 이릅니다. K2는 에베레스트보다 불과 수백 피트 낮지만 두 산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레스트의 표준 루트는 등반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K2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K2는 뾰족하고 거친 검은 바위와 총알도 뚫지 못할 듯한 푸른 얼음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입니다. 걷는 구간도 없고 숨을 돌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K2 정상에 오른 사람보다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등반가 4명마다 1명은 영원히 그 산에 남게 됩니다. 그것도 여름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여름에 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0-2021년 겨울 시즌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여름에 K2를 등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기온은 화씨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1월과 2월에는 상층 대기를 도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띄인 제트기류가 K2 위로 바로 내려옵니다. 바람은 보통 시속 120마일을 넘습니다. 하지만 겨울 K2를 진정한 죽음의 함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대기압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더 밀도가 높고 아래로 압축되기 때문에 겨울 K2의 대기압은 너무 낮아져서 2월의 어떤 날에는 K2의 26,000피트에 있는 등반가가 실제로 한번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더 적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 있을 때보다도 말이죠. 등반가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울에 K2 정상 등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산 등반의 마지막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것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진해지고 소화는 완전히 멈춥니다. 왜냐하면 위가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몸은 엄청난 양의 고밀도 칼로리를 태워서 생성되는 열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엄격한 비건인 사람이 몸이 고밀도 동물성 지방을 갈망하는 영하 50도의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의 실험에 최종 보스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그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토니스는 장비를 챙기고 얼어붙은 발토로 빙하를 따라 힘든 일주일간의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발 17,000저피트의 K2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스가 본 것은 이 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겨울에 K2로 가는 원정은 몇 명의 강인한 등반가들만이 참여하는 외롭고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내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네팔과 중국이 등반객의 입국을 막으면서 파키스탄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즌에는 베이스 캠프가 거대한 얼어붙은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60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빙하에 모여들었습니다. 전설적인 파키스탄 등반가 알리 사드파라와 아이슬란드 구조대원 yon 스노리 같은 독립 원정대들도 있었습니다. 니르말 푸르자가 이끄는 매우 조직적이고 군대식의 네팔 8등반가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스가 합류한 세븐 서밋 트랙스에서 조직한 대규모 상업 원정대도 있었습니다. 이 운영자는 수많은 셰르파들과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정 로프, 그리고 역사의 일부가 되길 바라는 수십 명의 유료 고객들을 데려왔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자신의 텐트에 자리를 잡고 장비를 정리하며 혹독한 고소 적응 순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성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으며 자신의 철학에 대한 굳은 신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겨울이 찾아오자 빙하 위에 앉아있던 60명의 등반가들은 K가 당신의 철학이나 이력서, 식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6일 K 2위의 날씨는 겨울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날씨가 잔잔했던 것입니다. 정상 부근 바람은 시속 10마일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건 평소 여름 오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K2를 관측해온 기상학자들은 이것을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등반가들은 하루, 길어야 이틀 동안만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산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영국 특수부대 요원 니르말 푸르자가 이끄는 10명의 네팔 등반가 팀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오후 4시 43분 10명 모두가 해발 8611m K2 정상에 올라 네팔 국가를 부르며 정상에 섰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33년간의 실패가 단 하루 산이 치명적임을 잊은 그날 오후에 끝났습니다. 정상계에게는 달 착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위대한 도전이 정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베이스 캠프의 텐트에 앉아 있으면서 단순한 축하 이상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록에는 아직 4개의 정상 정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으로 돌아갈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밧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남았다. 2월 1일까지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네팔팀을 정상까지 이끌었던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는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자리를 혹독한 카라코람의 한겨울이 대신했습니다. 상부 산악지역의 기온은 다시 화씨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여러 번의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기다리던 등반가들은 예보가 반복해서 바뀌는 것을 지켜봤지만 그 안에는 쓸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 기상학자들은 2월 4일과 5일 사이에 좁은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정대 기상 담당자는 이렇게 짧은 기회의 창에 K2 정상 등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예보에서는 모든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달 동안 빙하에서 생활하며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리고 모두가 원했던 헤드라인을 네팔인들이 차지하는 것을 지켜본 등반가들에게 이것이 남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아침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3캠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안토니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보통 K2 정상 등정 시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베이스 캠프에서 해발 25,600피트에 위치한 캠프 4까지 등반합니다. 여기가 정상 부근의 마지막 가능한 대피소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장비를 점검한 뒤 한밤중에 출발해 어둠 속을 등반하여 이른 오후에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신속하게 이곳으로 다시 내려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정해진 방식입니다. 그것이 K2를 등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 등반에서 아타나스와 세븐 서밋 트랙스 그룹의 나머지 멤버들은 캠프사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캠프사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캠프 3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었고 이미 힘든 정상 등정에 수직으로 1600피트를 더해야 했습니다. 해발 24,000피트에서는 100피트마다 오르는데 고통스러운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에 끝없는 시간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캠프 4를 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캠프 3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프 3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일은 사라진 캠프 4보다도 더 큰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25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몇 시간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몇 주 전에 산에 미리 보관해 두었던 텐트들은 바람에 의해 찢기고 산비탈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착한 사람들 중 대략 절반 정도만을 위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6남자가 결국 2명용 텐트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비좁게 지냈습니다. 아무도 스토브를 켜 눈을 녹여 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의 온도는 화씨 영하 40도였고 바람은 계속 세지고 있었습니다. 아타나스 자신은 저녁 늦게 캠프 3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지친 몸을 캠프로 끌고 들어왔을 때쯤에는 이미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그룹은 텐트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주변의 추위 속에서 밖에서 야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벼랑 끝에서 밀어낸 것은 산소였습니다. 아타나스와 그의 셰르파, 락파 덴디는 마지막 등반을 위해 보조산소를 상업 공급망에 의존한 채 24,000피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산소가 단순히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타나스는 완전히 예비 산소 없이 남겨졌습니다. 24,000피트 상공에서는 산소를 놓치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몸은 열을 생성하는 능력을 잃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뇌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동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열린 탐험대 무전기는 죽음의 지대에서 느껴지는 날것의 공포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발가락 감각이 없어요.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너무 추워요. 한 절박한 목소리가 전송되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텐트가 더 많이 없죠?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거대한 상업 원정대의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원래는 조직적으로 준비된 집결지가 되어야 했던 곳이 이제는 그저 밤을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바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원정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름 끼치는 목격담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다. 저 사람 저러다 죽고 말겠어. 그 목소리는 그날 밤 산에 있던 모든 등반가들이 듣고 있던 개방된 무전 채널을 통해 들려왔다. 캠프 3에 있던 한 등반가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한 또 다른 등반가를 지켜보며 한 말이었다. 누가 말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상황은 분명했다. 이제 아타나스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참혹한 밤 동안 언젠가 그는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계산을 해보았다. K2에서 지친 등반가는 걸어다니는 위험 요소다. 산소도 없이 지친 비건 등반가는 분명히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정상 등정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침에 하산할 것이다. 그는 화씨 영하 40도의 텐트 안에 비좁게 들어가 밤을 버텼다. 거의 수분도 보충하지 못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하지만 산은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캠프 3에서 밤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제 하산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K2에서는 하산이야말로 산이 대가를 요구하는 구간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다. 올라갈 때는 아드레날린과 야망이 원동력이 된다. 내려올 때는 완전히 지쳐있다. 글리코겐도 다 소진됐다. 근육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다. 올라갈 때는 분명했던 결정들이 내려올 때는 흐려진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맞서 싸웠던 중력은 이제 가차없는 적이 된다. 2월 5일 아침 오전 10시쯤이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와 락파 덴디는 데스존에서 하산을 시작했다. 캠프 3에서 내려가려면 그들은 블랙 피라미드를 통과해야 했다. 이곳은 해발 약 21,000피트에 위치한 악명 높은 가파르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단단한 얼음과 바위 구간이다. 이 산 구간에는 고정 로프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로프가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수십 개의 원정대가 자신들의 로프를 남겨두고 갔다. 어떤 로프는 네팔팀이 몇 주 전에 설치한 새 것이었다. 다른 것들은 오래되어 썩어가는 잔해로 경고도 없이 당신의 무게에 끊어질 수 있었다. 잘못된 로프를 고르는 것은 절벽에서 헤어진 케이블을 잡는 것과 같다. 떨어지며 그 선택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로프들을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 등반가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한다. 첫 번째는 하강 마찰 장치다. 이것을 손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장치는 로프에 끼워서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한다. 두 번째는 안전 연결줄로 하네스에서 로프로 직접 연결되는 짧은 스트랩이다. 이게 바로 안전벨트야.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 안전벨트가 널 잡아준다.
이 둘이 너와 아래에 있는 산 사이를 지켜주는 유일한 거야.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 로프는 하나의 연속된 줄이 아니야. 로프는 몇십 피트마다 산의 표면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그 볼트마다 위쪽 로프에서 클립을 풀고 아래쪽 로프에 다시 클립을 걸어야 해. 먼저 핸드브레이크, 그 다음에 안전벨트야. 그리고 절대 어길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어. 위에 있는 어떤 것도 놓기 전에 안전벨트를 아래 로프에 다시 연결해야 해. 왜냐면 그 교체하는 몇 초 동안 순서를 잘못 지키면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게 되거든.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이 점을 깊이 알고 있었어. 그는 안나푸르나와 초우유에서 이 교체를 수백 번이나 했거든. 그는 외과 의사가 메스를 다루듯 이 로프를 잘 다뤘어. 오전 10시 30분쯤 그와 로파는 하산을 시작했어. 캠프3 바로 아래에서 셰르파 로파는 로프 위에서 잠시 멈춰 하산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자신의 고객을 고화질로 촬영했어. 이 영상에서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몸 상태가 탄탄해 보였어. 그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었어. 그는 자신의 ATC 하강 장치를 고정 로프에 성공적으로 연결했고 가파른 로프를 타고 하강할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어. 겉으로는 당황하거나 비틀거리거나 곧 쓰러질 것 같은 징후는 전혀 없었어. 주변 환경을 담기 위해 로파는 카메라를 아타나스에게서 돌렸어. 그들 아래로 펼쳐진 카라코람 산맥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지. 몇 초 뒤 로파가 다시 카메라를 돌렸을 때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사라지고 없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타나스가 거기 있었지.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어. 잠깐 옆길로 세자. 매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 원하면 볼 수 있어. 패트리온 링크는 아래에 있어. 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들보다 아래쪽 블랙 피라미드에서는 캐나다 영화 제작자인 엘리아 사이칼리와 그의 셰르파 가이드 파상 푸르바 셰르파가 함께 조심스럽게 하산하고 있었어. 엘리아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 그는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등반가들을 기록해온 수상 경력의 고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였어. 그는 파키스탄의 전설적인 등반가 알리사드 파라와 아이슬란드 등반가 요은 스노리의 겨울 원정을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K2에 왔었어. 전날 밤 그가 돈을 내고 미리 캠프 3에 준비해두었던 산소통 6개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그의 정상 등정 시도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어. 산소통 없이 더 높이 오르면 죽음을 뜻했지. 그래서 그는 파상과 함께 산을 조금 내려와 텐트를 쳤고 그 잔혹한 밤을 위쪽 무전 채널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보냈어. 이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여러 개의 로프에 동시에 카라비너를 걸었어. 블랙 피라미드에는 오래된 로프와 새 로프가 뒤엉켜 있어서 어느 한 줄만 믿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거든. 그들이 하산 중일 때 위쪽에서 무언가가 침묵을 깼어. 아무런 경고도 소리도 비명도 없이 밝은 빨간색 다운슈트를 입은 한 사람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어. 그 시신은 파상카제의 머리를 몇 인치 차이로 비껴갔어. 그리고 그 시신은 사이칼리 바로 위를 날아갔어. 사이칼리는 마비된 공포 속에서 아타나스 스카토프가 구르며 거꾸로 뒤집혀 용서 없는 총알처럼 단단한 얼음 경사면에 거칠게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아타나스는 블랙 피라미드 구간 깊숙이 떨어졌고 단단한 얼음의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인간의 몸이 떨어질 때의 속도는 정말 파괴적이야. 추락하는 동안 반복되는 얼음 충격에 의해 아타나스는 다운수트에서 완전히 벗겨졌어. 그래서 그의 밝은 빨간색 수트는 산의 경사면 눈 속에 끼어 남아 있었고 그의 몸은 거의 6,000피트 아래에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까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지.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 구조 시도는 즉시 시작됐어.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파키스탄군 헬리콥터가 고급 베이스 캠프 근처 18,000피트 상공까지 날아올랐어. 원정대장 창다와 셰르파를 포함한 지상팀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어. 아타나스는 충돌 순간에 바로 세상을 떠났어. 그들은 그의 유해를 수습해서 항공기에 실었고 그는 스카르두시로 이송되었어. 빨간색 다운슈트는 산에 남겨졌어. 등반가가 고정 로프에서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장비의 치명적인 고장이라는 거야.
초기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처음에는 고정 루프가 끊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배제됐어. 왜냐하면 원정대장 창다와 셰르파가 나중에 모든 루프가 온전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실수가 아타나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옆에 있던 로파 댄디에게서 나왔어. 그는 방금 아타나스를 촬영했고 아타나스가 로프에 카라비너를 거는 걸 봤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파가 아타나스가 추락한 직후 똑같은 블랙 피라미드 구간을 내려와야 했다는 거야. 나중에 장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로파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 로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로프로 내려왔어요. 그는 안전장비를 바꿀 때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의 법의학적 합의는 그 단순함이 잔인할 정도입니다. 로프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라인 변경 중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매우 지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자가 어떻게 산에서 자신을 그냥 풀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부주의도 아닙니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뼛속까지 지쳤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문장을 4번이나 읽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극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 20%밖에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그 상태의 뇌를 영하 40도 밖으로 내보내보세요. 텐트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물도 없이 밤새도록 버텨야 합니다. 해발 24,000피트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필요한 산소의 일부만 들어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타나스 스카토프가 2월 5일 아침에 가지고 있던 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극한 고도에서 피로해지면 A단계가 B단계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순서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가장 먼저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해수면에서 안전벨트 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뇌의 기능이 고지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가 로프 클립 방법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어떤 클립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잊었던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그런 실수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월의 K 블랙 피라미드에서 그가 간신히 살아남은 밤 이후에는 그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불가리아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차는 또 한 명의 위대한 등반가를 앗아갔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가리아 집에 바실이라는 12살 아들이 있었고 10년 동안 준비해온 목록에 4개의 정상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다시는 그 정상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스는 아주 잠깐 동안 안전줄을 풀었고 그 한 번의 평범한 실수가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산 10곳을 오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 후 하산 중 죽는 것이 이 산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면 선택조차 못한 이들에게 이 산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